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오늘 새벽 루시드 레버리지가 청산됐습니다. 정확히는 루시드 주가를 하루 등락 2배로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상장 지수펀드 하나가 간밤에 보유 물량을 전부 손실로 팔아치웠고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펀드가 실제로 들고 있는 재산에서 빚을 뺀 값이 0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나스닥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나온 지 1년 조금 넘은 상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청산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이 상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곧 반등한다. 루시드만 안 망하면 돌아온다. 이 가격이면 지금이 바닥이다. 청산이 무슨 뜻인지,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이미 값어치가 사라진 껍데기를 붙들고 반등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이 껍데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나스닥 바로 그 판에서 벌어진 일이고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본 적 있다면 결코 남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블로그 한 곳이었어요. 2026년 7월 14일 전기차 전문 블로그 한 곳이 단독이라는 딱지를 달고 기사를 하나 올립니다. 구조조정 컨설팅 회사 엘릭스 파트너스가 루시드 이사회에 두 가지 선택지를 조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Chapter 11, 파산보호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아예 상장을 접고 비상장으로 돌아가라는 것. 출처는 익명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뒤를 바치는 전기차 회사예요.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렸고 한국 투자자도 꽤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죠. 그 종목이 이글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1시간 만에 56% 가까이 빠지면서 $2.46까지 내려갔고 변동성 때문에 거래가 2번이나 강제로 멈췄어요. 회사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총괄 닉 트워크는 The rumors are completely false. 그러니까 그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못 박았고 엘릭스 파트너스가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파산을 권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 회사는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7억 1,400만 달러, 총 유동성 약 32억 달러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4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4월 조달까지 더하면 2027년 말까지 버틸 활주로가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었습니다. 부인이 먹히면서 주가는 장중 낙폭 대부분을 되돌려사 $64센트 부근에서 마감했어요. 종가 기준으로는 16.15% 하락이었습니다. 회사는 살아있습니다. 돈도 있어요.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됐고 주가는 그날 안에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종목을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은 하루 16% 손실을 받고 억울하지만 회복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 위에 얹혀있던 레버리지는 그 몇 시간을 못 버티고 죽었어요. 영구적으로요. 그 상품 이름이 LCDL입니다. 그레니시어스가 만든 루시드 2배 롱 상장 지수 펀드. 그러니까 루시드 주가의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에요. 2025년 4월 21일에 상장했으니 세상에 나온 지 1년 조금 넘은 신상품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운용사가 직접 낸 공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Closed out its entire LCID position today at a loss that caused its net asset value to become negative. 그날 보유하고 있던 루시드 물량 전부를 손실로 정리했고 그 손실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개시한다고 밝혔어요. 2배 상품은 그냥 주식을 2배로 사두는 게 아닙니다. 남의 돈을 빌리거나 파생 상품을 써서 자기 자본의 2배만큼 노출을 만들어둬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50% 빠지면 산술적으로 자기 자본은 100%, 즉 전부 날아갑니다. 루시드는 그날 장중에 56%까지 빠졌어요. 2배를 곱하면 112%입니다. 100을 넘어가죠. 100%를 넘는 손실이라는 건 내 돈이 다 없어진 뒤에도 갚아야 할 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순자산 가치 마이너스의 정체입니다. 루시드는 그날 오후에 살아 돌아왔어요. $2.46에서 $4.64까지 되돌렸으니 저점에서 거의 2배 가까이 튄 겁니다. 그런데 LCDL은 그 반등을 단 1%도 누리지 못했어요. 이미 포지션을 다 청산해버린 뒤였으니까요. 반등이 왔을 때 그 반등을 받을 자산 자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에서 청산은 손실이 아닙니다. 손실은 회복할 수 있지만 청산은 회복이라는 선택지 자체를 지워요. 게임에서 지는 것과 게임판이 치워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상장 폐지가 개시된다는 공지가 나오고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사실이 공식 문서에 박힌 뒤에도 LCDL은 그날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날 장중 저가는 4센트 35까지 내려갔는데 고가는 62센트였어요. 이 껍데기 안에서 하루 종일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샀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상품의 52주 최고가는 $41.67였어요. 지난 1년 총수익률은 마이너스 98.67%, $41였던 게 29센트가 됐습니다. 그 29센트를 산 사람의 머릿속을 상상해보면 이래요. $41가 29센트면 100분의 1도 안 남았으니 이미 바닥이다. 루시드가 파산만 안 하면 반등할 텐데 2배니까 2배로 먹는다.
이 정도 가격이면 잃어야 얼마나 잃겠나. 전부 틀렸습니다. 그 29센트 뒤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식을 살 때 우리는 회사의 일부를 삽니다. 공장이 있고 사람이 있고 특허가 있어요. 아무리 값이 빠져도 회사가 살아있는 한 뭔가는 남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들고 있던 건 루시드 포지션이 전부였고 그건 이미 손실로 청산돼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29센트는 회사 지분이 아니라 자산이 마이너스인 법적 껍데기에 붙은 호가일 뿐입니다. 루시드가 내일 2배로 오르든 10배로 오르든 이 껍데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결이 이미 끊어졌으니까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면 그 마이너스는 누가 갚나? 나한테 청구서가 날아오나?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이런 상품의 투자자는 유한 책임이라 손실은 내가 넣은 돈에서 멈춥니다. 0 아래로 내려간 부분까지 개인이 물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지분의 정당한 값이 0 아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종이 쪼가리의 진짜 가치는 0이에요. 유한 책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유한 책임 덕분에 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에서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그게 29센트에 팔리고 있었어요. 0짜리를 29센트에 산 겁니다. 개인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스톡 트윗 집계를 보면 루시드가 그렇게 무너지는 동안 개인 투자자 심리는 24시간 사이에 오히려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섰어요. 메시지 양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뛰었고요. 공포에 사라는 격언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격언은 회사에 대한 말이지 껍데기에 대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시드는 2025년 8월 29일에 1대 10 역분할을 했습니다. 주식 10주를 1주로 합치는 거예요. 왜 했느냐? 나스닥에는 주가를 밑으로 오래 머물면 상장 폐지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때 루시드 주가가 그 선을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주를 1주로 합치면 주가는 산술적으로 10배가 되니 $1 규정을 피할 수 있죠. 그 역분할을 하고 1년이 채 안 된 지금 주가는 $4.64입니다. 역분할 전 기준으로 환산하면 46센트라는 뜻이에요. 이 회사 시가총액은 2021년 고점 대비 97% 줄어 있어요. 이런 종목 위에 2배 레버리지를 얹어서 판 겁니다. 사실 루시드라는 회사가 왜 이런 껍데기의 기초자산이 됐는지는 우리 채널이 이미 2번 자세히 다뤘습니다. 석 달 전인 4월 26일 모든 주주들을 울게 한 루시드 그룹을 해부합니다라는 개잡주 특집으로 한 번, 그리고 5월 초 1분기 실적이 나온 뒤 후속편으로 또 한 번요. 결론은 그때도 지금도 같았어요. 저희 판단으로는 매수할 만한 종목이 아니다. 숫자 몇 개만 다시 꺼내볼게요. 이 회사는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약 17만 달러, 우리 돈 2억 5천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100원짜리 차를 200원 들여 만들고 있어서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잃는 구조예요. 서디 국부펀드가 8년 동안 95억 달러, 우리 돈 14조 원이 넘는 돈을 부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그 4분의 1 수준이고요. 1분기에 만든 차의 44%가 팔리지도 않고 재고로 쌓였고 1년에 태우는 현금이 당시 시가총액의 1.6배에 달했습니다. 테슬라 킬러라는 딱지를 달았던 회사들, 피스커도, 니콜라도, 로드스타운도 결국 다 파산으로 갔고요. 그때 저희가 드린 말씀은 이 회사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위험한 회사 위에 2배 레버리지를 얹으면 어떻게 끝나는지를 실물로 보여준 거예요. 회사가 흔들리면 종목 주주는 하루 16%를 잃고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위에 레버리지는 흔들리는 그 순간 판에서 영구히 퇴장당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으면 사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2025년 1월 8일 엔비디아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꺼냅니다. If you kind of said 15 years for very useful quantum computers, that would probably be on the early side. 정말 쓸모있는 양자 컴퓨터가 15년 뒤라고 하면 이른 편일 거고 30년이라고 하면 늦은 편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If you picked 20, I think a whole bunch of us would believe it. 20년쯤으로 잡으면 우리 중 상당수가 납득할 거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1위 회사 최고 경영자가 던진 이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아이언큐 주가는 그날 49달러 59센에서 38달러 80센트로 21.76%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3배짜리가 얹혀 있었어요. 레버리지 쉐어스가 런던에 상장해둔 아이언큐 3배 롱 상장 지수증권입니다. 이 상품에는 안전장치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기초자산이 하루에 16.67% 넘게 빠지면 장중에 강제로 리밸런싱, 그러니까 노출을 줄여서 상품을 살려내는 장치입니다. 3배 상품은 기초자산이 33.3% 빠지면 자본이 0이 되니까 그 전에 미리 브레이크를 밟겠다는 설계였죠. 브레이크는 작동했습니다. 아이언큐가 16.67% 선을 뚫자 장중 리밸런싱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리밸런싱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언큐 장중 낙폭이 33.3%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는 동안 절벽이 먼저 온 거예요. 상품 가치는 0이 됐고 $0에 강제 상환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액 소각당했어요.
안전장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가 있었는데도 죽었습니다. 값이 움직이는 속도가 장치가 작동하는 속도보다 빨랐기 때문이에요. 단일 종목은 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발언 하나, 기사 하나, 소문 하나면 돼요.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압권입니다. 젠슨 황은 2달 뒤 자기 발언을 스스로 뒤집어요. 엔비디아가 개발자 행사에서 처음 연 퀀텀 데이에서 양자 컴퓨터 회사 대표들을 잔뜩 불러다 놓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게 만든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황은 This is the first event in history where a company CEO invites all of the guests to explain why he was wrong. 회사 최고 경영자가 손님들을 다 불러놓고 자기가 왜 틀렸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는 건 역사상 처음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IonQ 주가를 지금 찍어보면 $39 69센트입니다. 그날 공포에 밀려 처박혔던 $38 80센트보다 위에요. 종목은 돌아왔는데 3배 상품에 있던 돈만 0에서 영원히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레버리지가 사람을 잡는 방식입니다. 방향을 틀려서 잡는 게 아니에요. 방향은 맞았는데 그 방향이 증명되기 전에 판에서 쫓겨나서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일 종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사람을 잡을 수 있는지는 원유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2020년 4월 20일 웨스트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배럴당 -$37. 기름을 가져가면 오히려 돈을 얹어주는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코로나로 수요가 증발한 와중에 원유를 쌓아둘 저장 공간까지 동나자 만기에 실물을 떠안기 싫었던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계약을 넘긴 겁니다. 그 원유 위에 얹혀있던 레버리지 상품들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원유를 3배로 따라가던 어느 레버리지 ETF는 그달 초 $9가 넘던 순자산 가치가 20센트로 주저앉아 결국 청산됐고, 특히 중국의 한 대형 은행이 팔던 원유 연계 상품에 든 개인들은 원금이 통째로 사라진 것도 모자라 가격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만큼 은행에 추가로 빚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무서움이 여기 있어요. 손실이 원금을 다 잃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마이너스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제로 해냅니다.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아예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면 꼭 그 역사적인 예외가 하필 내 계좌에서 터져요. 그리고 이건 레버리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물이든 옵션이든 기초자산 위에 무언가를 얹어 만든 모든 파생 상품이 똑같아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말이 파생 상품에서는 가장 비싼 착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루시드니까 그렇지. 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튼튼한 회사를 사면 괜찮지 않나. 회사가 튼튼한 것과 그 위에 얹은 레버리지가 튼튼한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형주 IBM이 어제만 해도 그랬어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예고 하나에 하루 만에 25% 폭락하면서 상장 이래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보다도 더 나빴어요. 그런데 이 IBM 위에도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습니다. IBX라는 종목인데 IBM이 25% 빠진 그날 이 IBX는 대략 반토막이 났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기술주에 얹은 레버리지조차 실적 경고 한 줄에 하루 만에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고 이 논리에서 예외일 이유는 없어요. 대형주라는 건 회사가 안 망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지 하루에 크게 안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을 죽이는 건 회사의 파산이 아니라 하루치 변동성이에요. 이 둘을 헷갈리면 정확히 LCDL을 29센트에 사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수에 얹은 레버리지는 왜 다른 물건일까요? 3가지로 짚겠습니다. 첫째, 분산입니다. 나스닥급백은 100개 회사예요. 그중 한 곳에 파산 찌라시가 떠도 지수는 그 회사 비중만큼만 움직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그 찌라시를 100% 정면으로 맞아요. 방패가 없습니다. 둘째, 속도와 바닥입니다. 지수가 하루에 30% 빠지려면 나라 전체가 흔들려야 하고, 미국 시장엔 지수가 일정 폭 이상 빠지면 거래 자체를 멈추는 서큐트 브레이커까지 걸려 있어요. 게다가 지수는 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100개 회사가 전부 사라지지 않는 한 말이죠. 반면 종목 하나가 하루에 절반 빠지는 건 블러그글 하나면 충분하고, 방금 원유에서 봤듯 기초자산에 따라선 0 밑까지도 갑니다. 셋째, 표적입니다. 지수는 공매도 세력이 노려서 무너뜨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한 상품이 100개 회사의 시가총액 합을 통째로 흔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종목 하나는 노릴 수 있습니다. 소문을 흘릴 수도, 유동성이 얇은 시간을 골라 때릴 수도 있죠. 게다가 그 종목 위에 레버리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걸 시장이 알면 그 자체가 사냥할 이유가 됩니다. 강제 청산 물량이 값을 또 밀어내리니까요. 지금 이 시장은 이런 상품을 계속 찍어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기도 해요. 2026년 6월에는 테마스 ETF 트러스트 이사회가 레버리지 단일 종목 상품 5개를 한꺼번에 청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테슬라 2배, 팔런티어 2배, 엔비디아 2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2배, 코인베이스 2배.
6월 16일자로 거래가 멈췄어요. 이유는 폭락이 아니라 그냥 돈이 안 모여서였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디렉시온이 10개를 접었고요. 이게 이 업계의 사업 구조예요. 뜨거운 종목이 나오면 그 위에 레버리지 상품을 얹어서 팝니다. 잘 되면 수수료를 걷고 안 되면 조용히 접어요. LCDL의 운용 보수는 연 1.15%였고 이 상품이 굴리던 돈은 464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0억 원 남짓이에요. 운용사 입장에서 이 상품 하나가 죽는 건 사업의 한 줄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품도 위험을 다 알고 들어가는 어른들의 선택이니 파는 걸 막을 이유가 없다고 하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순자산 가치가 이미 마이너스인 상품이 시장에서 29센트에 거래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과연 정상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상장 폐지 공지가 나온 뒤에도 값이 매겨졌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하나예요.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로 핫다에,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달려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사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 상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9센트라는 가격표만 보고 뛰어드는 것과 그 29센트 뒤에 자산이 이미 마이너스인 껍데기가 있다는 걸 알고 물러서는 것,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감이 아니라 정확한 지식입니다. 시장에서 우리 돈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는 결국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경제 지식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라는 도구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도구가 무엇 위에 얹혀 있느냐가 전부를 가릅니다. 100개 회사 위에 얹은 레버리지와 회사 하나 위에 얹은 레버리지는 이름만 같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앞에 것은 시장이 무너져야 죽고 뒤에 것은 블로그 글 하나에도 죽습니다. 이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오늘도 새 상품을 설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들여다보는 그 화면 어딘가에서요. 그 상품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값을 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